빨간 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그 다음 3주 동안 초록지붕집은 무척 바빴다. 앤을 퀸즈로 보낼 준비를 하느라 바느질 거리도 많았고 의논하고 정리할 것도 많았다. 매슈의 말대로 예쁜 옷도 넉넉히 준비했다. 또한 매슈가 앤에게 이것을 사주자 저것을 해주자 어떤 제안을 해도 마릴라는 처음으로 아무 반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날 저녁 마릴라는 우아한 옅은 초록색 옷감을 한아름 들고 동쪽방으로 올라갔다. 앤, 멋진 드레스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예쁜 옷이 많아서 별로 입을 일은 없을 것 같다만 도시에서 누가 파티 같은 곳에 같이 가자거나 저녁 외출을 할 땐 좀 드레시한 옷을 입고 싶을 것 같아서 말이다. 제인과 루비와 조씨도 말 그대로 이브닝 드레스를 준비했다고 들었어. 난 네가 그 애들에게 처지는 게 싫구나. 지난주에 앨런 부인이 같이 시내에 가셔서 골라주셨는데 에밀리 길리스가 만들어줄 거야. 에밀리는 멋쟁이고 솜씨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제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시니까 점점 더 떠나기가 힘들어요. 초록색 드레스는 에밀리의 취향대로 겹단과 프릴과 셔리를 풍성히 넣어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매슈와 마릴라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그 드레스를 입고 부엌에서 소녀의 맹세를 낭송했다. 마릴라는 밝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보며 앤이 초록 지붕집에 처음 왔던 날 밤을 생각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비통한 모습에 면모 교직물로 된 보기 흉한 황색깔 원피스를 입고 두려운 듯 떨고 있던 그 기묘한 모습이 또 떠올랐다. 그 생각을 하자 마릴라는 눈물이 났다. 제 낭송 때문에 우시는 거 맞죠? 마릴라 아주머니. 드디어 제 승리예요. 앤이 의자에 앉아있는 마릴라의 뺨에 살짝 키스를 하려고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시 따위로 마음이 약해지는 걸 비웃는 마릴라가 말했다. 아니야, 네 낭송 때문에 운 게 아니다. 어렸을 적 네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어, 앤. 네가 항상 그 엉뚱한 조그만 여자아이로 머물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단다. 이제 넌 커서 떠나려고 하잖아. 더구나 넌 그 드레스를 입으니 너무 크고 날씬해 보여서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이는구나. 전혀 에이번 네 아이 같지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니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단다. 마릴라 아주머니. 앤은 줄무늬 앞치마를 걸친 마릴라의 무릎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진지하고도 정겹게 마릴라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전 이제야 겨우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고 뻗어 나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곳의 진짜 애는 언제나 똑같아요. 제가 어디로 간다고 해서 아니면 제 외모가 변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제 마음속엔 언제까지나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와 정다운 초록 지붕집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꼬마 앤이 있을 거예요. 앤은 젊고 탄력 있는 자신의 뺨을 마릴라의 수척한 뺨에 기대며 한 손으론 매슈의 어깨를 감쌌다. 마릴라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앤의 솜씨에 감격했지만 자기는 천성과 습관 때문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저 자신의 어린아이를 품속에 부드럽게 안으며 보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고 바랐을 뿐이다. 매슈는 눈가가 슬며시 젖어오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여름날 밤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빛 아래서 매슈는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뜰을 지나 포플러 나무 아래 있는 대문까지 갔다.
매슈는 자랑스럽게 중얼거렸다. 별로 버릇없이 잘한 것 같지는 않아. 가끔씩 내가 참견을 한 게 해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애는 총명하고 예쁘고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워. 애는 우리들의 축복이었어. 스펜서 부인의 실수만큼 운이 좋았던 일은 없을 거야. 운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운이 좋았던 게 아닐 거야. 그건 하느님의 뜻이었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앤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거야. 드디어 앤이 샬럿타운으로 가야 할 날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9월의 아침, 다이애나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하고 마릴라의 눈물 없는 담백한 배웅을 받고서 앤과 매슈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앤이 가버리자 다이애나는 눈물을 그치고 카모디에 있는 사촌들과 화이트 샌즈 해변으로 소풍을 갔다. 하지만 마릴라는 온종일 쓰디쓴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며 쓸데없는 일을 해댔다. 그 고통은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듯한 눈물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자 복도 끝에 조그만 동쪽 방에 그 생기발랄한 아이가 없고 부드러운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마릴라는 베개의 얼굴을 묻고 앤을 그리워하며 격정에 휩싸여 오열을 토해냈다. 죄 많은 한 인간 때문에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를 깨달을 만큼 진정이 되었을 때 마릴라는 그런 자신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다. 앤과 다른 에이번리의 학생들은 제 시간에 샬럿타운에 도착해 서둘러 학교에 갔다. 첫날은 새 친구들을 만나고 교수들을 소개받고 반을 나누고 정리하느라 흥분 속에서 즐겁게 지나갔다. 앤은 스테이시 선생님의 말대로 바로 2학년 과정을 이수할 생각이었고 길버트 블라이드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시험에 합격한다면 2년이 아니라 1년의 1급 교사 자격증을 받는 것인데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정이었다. 야심이 없는 제인, 루비, 조시, 찰리, 무디 스퍼전은 2급 교사 자격증을 받는 과정을 이수하는 데 만족했다. 애는 낯선 50명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자 외로움이 가슴을 찔렀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자기를 별로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교실 저쪽에 앉아있는 키가 크고 머리가 갈색인 남자아이를 빼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애는 둘이 같은 교실에 있는 게 반가웠다. 옛날의 경쟁을 계속할 수 있고 그것도 없었다면 애는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애는 생각했다. 길버트마저 없었다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거야. 길버트는 결심을 단단히 한 듯해 벌써부터 메달을 받기로 결심을 했나 봐. 턱이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전엔 몰랐는데 제인 루비도 1급 교사 과정에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과 친해지면 낯선 다락방에 있는 고양이처럼 느껴지진 않겠지? 이 중에서 누가 내 친구가 될까? 그건 정말 흥미있는 추론이야. 물론 난 다이애나에게 약속했지. 퀸스에 다니는 여자애들과는 아무리 좋아해도 다이애나만큼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두 번째로 친한 친구는 많이 사귈 수 있어. 검은 눈동자에 심홍색 옷을 입은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저 앤 눈에 확 띄는 빨간 장미 같아. 그리고 창백한 얼굴에 금발을 하고 창문을 내다보는 아이도 있어. 머리카락이 무척 아름답고 꿈에 대해 뭘 좀 아는 것 같아. 난 둘 다 사귀고 싶어. 저 애들을 잘 알고 싶어.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다니고 별명을 부를 만큼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나도 저 애들을 모르고 저 애들도 날 몰라. 어쩌면 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 너무 외로울 거야. 그날 저녁에
자기 방에 혼자 있게 되자 애는 더 외로워졌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조세핀 베리 할머니가 앤을 데리고 있겠다고 했지만 비치우드 퀸스 전문학교에서 너무 멀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리 할머니는 하숙집을 구해주었고 매슈와 마릴라에게 앤이 지내기에 적당한 곳이라며 안심을 시켰다. 베리 할머니가 설명했다. 집 주인인 부인은 몰락한 귀부인이라오. 남편은 영국 장교였는데 부인은 하숙생을 들일 때 아주 까다로워요. 앤이 그 집에 있으면 이상한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식사도 잘해주고 학교에서 가까운 조용한 곳이지요.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였다. 그렇다곤 하지만 그것은 앤이 처음으로 느낀 향수병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앤은 흐릿한 벽지에 그림도 하나 없고 조그만 철제 침대와 텅 빈 책장이 있는 좁고 조그만 방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다. 초록 지붕집에 하얀 자기 방 생각이 나서 목이 메었다. 거기에는 거대한 초록색의 고요한 바깥 세상이 있고 정원에는 콩이 자라고 달빛이 과수원 위로 쏟아져 내리며 그 비탈 아래로는 시내가 있고 가문비 나무가 밤바람에 가지를 살랑이고 별이 가득한 광막한 하늘이 있고 나뭇가지 사이로 다이애나의 창가에 반짝이는 불빛이 비쳐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창밖에는 전화줄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고 포장도로를 지나다니는 타인의 발자국 소리와 수천 개의 불빛이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애는 알고 있었다. 애는 코가 시큰거려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난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의지가 약한 짓이라고. 세 번째 눈물방울이 또 콧날을 따라 떨어지네. 자꾸만 눈물이 나. 눈물이 나지 않게 재밌는 생각을 해야겠어. 하지만 A번 일을 떼어놓곤 재밌는 일을 생각할 수 없어서 더 슬퍼지기만 해. 4방울, 5방울. 난 금요일에 집에 갈 거야. 근데 100년은 지나야 금요일이 될 것 같아. 매슈 아저씨는 지금쯤 집에 거의 다 가셨겠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문 앞에서 길을 내다보며 아저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6방울, 7방울, 8방울? 헤아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젠 쏟아져 내리는걸.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아. 그러고 싶지도 않고. 비참한 채로 있는 게 더 나아. 바로 그때 조시파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졌을 것이다. 친근한 얼굴을 보는 기쁨에 애는 자기와 조씨가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에이번니 생활의 일부라면 조시파이도 반가웠다. 와줘서 정말 반가워. 앤이 진심으로 말했다. 조씨는 약 올리는 듯한 동정심을 띠며 말했다. 울고 있었구나? 그거 향수병이야. 그런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도 있지. 난 절대로 향수병엔 걸리지 않을 거야. 자신 있어. 에이번니의 갑갑하고 고루한 생활에 비하면 도시 생활은 너무 즐거워.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어. 울면 안 돼, 앤. 그럼 안 돼. 네 코와 눈이 빨개지면 넌 온통 빨갛게 될 거야. 오늘 학교에서 난 정말 즐거웠어. 우리 프랑스어 교수님은 너무 귀여워. 교수님 콧수염을 보면 무지 우스울 거야. 뭐 먹을 거 없니, 앤? 난 너무 배고파. 그래, 마릴라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싸주셨을 줄 알았지. 그래서 왔어. 안 그랬으면 난 프랭크 스토클리와 밴드 연주를 보러 공원에 갔을 거야. 그 애는 나하고 같은 집에 하숙하는데 아주 멋쟁이야. 걔가 오늘 교실에서 널 보곤 빨간 머리 애가 누구냐고 묻더라. 그래서 커스버트 씨 집에서 입양한 고아인데
그전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줬어. 앤이 조시파이와 같이 있느니 외로움과 눈물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인과 루비가 퀸스의 학교 리본인 보라와 주홍 리본을 코트에 자랑스레 꽂고 나타났다. 조씨는 제인에게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있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밤이나 지난 것처럼 느껴져. 난 집에서 베리길리우스를 공부해야 돼. 그 지독한 늙은 교수님이 내일 시작할 20주를 공부해 오래. 하지만 오늘 밤은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앤. 눈물 자국이 있구나. 울고 있었다면 실컷 울어. 나도 루비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울었다고. 너도 그랬다니 자존심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같이 바보짓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낫잖아. 케이크야? 조금만 줄래? 고마워. 이건 정말 에이버니 맛이야. 루비는 테이블 위에 퀸스 달력을 보면서 앤에게 금메달을 받을 작정인지 물었다. 앤은 얼굴이 빨개지며 그럴 생각이라고 했다. 조씨가 말했다. 참 생각이 났어. 퀸스 학교에서 에이버리 장학생을 한 명 뽑으려고 한대. 오늘 온 소식이야. 프랭크 스토클리가 얘기해줬어. 그의 삼촌이 공무원이거든. 내일 학교에서 발표할 거래. 에이버리 장학생이라니. 애는 심장이 고동치며 마술에라도 걸린 듯 포부가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조씨에게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앤의 가장 큰 포부는 1년 뒤에 어쩌면 메달과 함께 1급 교사 자격증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조씨가 한 말에 메아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앤은 자기가 에이버리 장학생으로 뽑혀 레드먼드 대학교에서 문학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다. 에이버리 장학금은 국어 성적에 따라 주는 것이어서 앤은 자기에게 무척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뉴 브런즈윅의 한 부유한 공장 주인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각 주의 기준에 따라 연해주 여러 고등학교와 전문학교에 배당해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부한 것이다. 그동안 퀸스 전문학교에 하나가 배당될지 의문이었는데 드디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다. 학년 말에 국어와 국문학에서 최고 학점을 받은 졸업생을 장학생으로 뽑는데 그 사람한텐 레드먼드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는 동안 한 해에 $250씩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물론 애는 그날 밤 설레는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다. 애는 결심했다. 열심히 하면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문학사 학위를 받아 학사가 된다면 매슈 아저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포부가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이렇게 커다란 포부를 가지게 되어 정말 좋아. 내 야망엔 끝이 없을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지. 한 야망을 성취하자마자 또 다른 야망이 더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보여. 그래서 인생은 즐거운 거야. 앤의 향수병은 주말에 집을 다녀온 덕에 많이 회복되었다. 날씨가 따뜻하면 에이버니의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밤에 새로 가설된 기차를 타고 카모디에 갔다. 그들을 마중 나온 다이애나와 다른 몇몇 젊은이들은 모두들 때를 지어 에이버니 마을까지 즐겁게 걸어갔다. 멀리 에이버니의 집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쾌한 황금빛 대기가 가득한 가을 언덕을 유유히 걸어가는 그러한 금요일 저녁이 앤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거의 언제나 루비 길리스와 같이 걸어가며 가방을 들어주었다. 실제보다 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루비는 아주 예쁜 아가씨였다. 루비는 자기 엄마가 허락하는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긴 치마를 입었고 집에 올 땐 풀었지만 도시에선 머리를 올리고 다녔다.
루비의 커다란 눈은 밝은 청색이고 혈색도 아주 좋았으며 포동포동했다. 잘 웃고 명랑한 성격의 루비는 인생의 즐거움을 솔직하게 즐길 줄 알았다. 그래도 루비는 길버트가 좋아할 타입이 아니야. 제인이 앤에게 속삭였다. 앤 역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에이버리 장학금 일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앤도 길버트 같은 친구와 농담을 하고 책이나 공부나 포부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다. 앤은 길버트에게 포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루비 길리스는 그런 유익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유형처럼 보이진 않았다. 앤이 길버트를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고 어리석은 감정 때문은 아니었다. 앤은 남자친구란 그저 좋은 동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길버트와 친구였다면 길버트가 다른 친구들을 얼마나 사귀든 누구와 함께 걸어가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앤은 친구를 사귀는 데는 천재여서 여자친구들이 많았지만 남자친구와의 우정은 친구 관계에 관한 생각을 원만히 하고 이해와 판단의 폭을 넓히는 데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앤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쾌한 들판과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고사리가 우거진 호젓한 길을 따라 기차역에서 집까지 길버트와 함께 걸어간다면 자기들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와 그 안에 담겨있는 희망과 포부에 대해 서로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버트는 사물에 대해 분명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먹고 있는 총명한 젊은이였다. 루비 길리스는 길버트 블라이드의 이야기를 절반도 못 알아듣겠다고 제인 앤드루스에게 말했다. 재미도 없는 책 얘기 따위나 심각하게 늘어놓는 폼이 앤셜리가 얘기하는 투와 똑같더라는 것이었다. 프랭크 스토클리가 훨씬 저돌적이고 활기가 있지만 길버트보단 훨씬 못생겨서 누굴 더 좋아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앤은 학교에서 차츰 자기처럼 사색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야심이 있는 몇몇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빨간 장미 같은 아이 스텔라 메이너드와 꿈꾸는 여자아이 프리실라 그린트와 금방 친해졌다. 창백하고 고상해 보이던 프리실라는 무척 심술궂고 장난기가 심한 재밌는 아이였고 검은 눈동자의 발랄한 스텔라는 앤처럼 영묘하고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꿈과 공상을 가슴 가득 지니고 있는 아이였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자 에이버니 학생들은 금요일에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에 몰두했다. 그때쯤 모든 퀸스 학생들의 성적은 자리를 잡았고 여러 등급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개인적인 변화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이 아이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모두들 매달 경쟁자는 길버트 블라이드, 앤셜리, 루이스 윌슨 3명으로 좁혀졌고 누가 에이버리 장학생이 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상위 6명 중 1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학 성적에 따라 주는 동메달은 울퉁불퉁한 이마에 기운 코트를 입은 내륙지방 출신의 뚱뚱하고 우습게 생긴 조그만 남자아이가 딸 것이라고들 했다. 루비 길리스는 그 해에 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로 인정을 받았고 2학년 반에서는 스텔라 메이너드가 미인의 영예를 안았으며 비판적인 안목이 있는 몇몇 소수의 학생들은 앤셜리를 좋아했다. 에델마르는 최신 유행으로 머리 손질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고 평범하고 끈기 있고 성실한 제인 앤드루스는 가정학에서 1등을 했다. 조시 파이마저 퀸스 학생 중에서 가장 신랄한 독설가로 명망을 얻었다. 그래서 스테이시 선생님은 옛 제자들은 더 넓은 학문 과정에서 모두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할 수 있었다. 앤은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했다. 길버트와의 경쟁은 에이버니 학교에 있을 때처럼 여전했지만 같은 반 아이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고
어쨌든 씁쓸한 맛은 사라지고 없었다. 애는 이제 길버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단 오히려 훌륭한 적수를 이겼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이기고 싶었다. 이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애는 이제 이기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도 있었다. 애는 여가 시간을 주로 비치우드에서 보냈는데 일요일은 보통 거기서 점심을 먹고 베리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 베리 할머니는 자신도 인정하듯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검은 눈동자는 아직 흐려지지 않았고 입심도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앤에게 절대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 앤은 여전히 까다로운 노처녀 할머니의 귀한 손님이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 꼬마 애는 볼 때마다 더 좋아지는걸. 난 다른 여자애들한텐 실증을 느끼곤 했지. 모두들 짜증스러울 정도로 언제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애는 무지개같이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어. 보여주는 색깔마다 다 예쁘단 말이야. 아직도 어렸을 때처럼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인 남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아. 그럼 사랑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봄이 찾아왔다. 아직도 잔설이 있는 에이번리엔 시들고 메마른 땅에 산사나무가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고 초록색 안개가 숲과 골짜기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샬럿타운의 가엾은 퀸스 학생들은 시험 생각만 하고 시험 얘기만 했다. 앤이 말했다. 학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글쎄, 지난 가을엔 장래를 생각하느라고 아주 길게 느껴졌는데 겨울엔 내내 공부하고 수업 듣다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벌써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니. 얘들아, 난 가끔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 부풀어 오르는 호두나무의 커다란 꽃봉우리와 거리 끝에 안개 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시험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앤을 찾아왔던 제인과 루비와 조시는 그 말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다가오는 시험이 언제나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호두나무의 꽃봉우리나 5월의 아지랑이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최소한 합격이 확실한 애는 잠시 시험을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애들이 믿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미래가 그 시험에 걸려있다고 생각할 땐 철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지난 2주 동안 3kg이나 빠졌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난 걱정할 거야.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아. 그러면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말이야. 겨울 내내 퀸스에 다니며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선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한다면 비참할 거야. 제인이 한숨을 쉬었다. 난 상관없어. 올해 합격 못하면 내년에 다시 다니지 뭐. 우리 아빠는 보내주실 수 있어. 앤, 프랭크 스토클리가 그러는데 트리메인 교수님이 길버트 블라이드가 메달을 받는 건 확실하고 에이버리 장학금은 에밀리 클레이가 받을 것 같다고 하셨대. 조시파이가 말했다. 내일이면 풀이 죽을지도 모르지, 조시. 하지만 초록 지붕집 아래 계곡에서 보랏빛 제비꽃이 피어나고 어린 고사리들이 연인의 오솔길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지금 난 솔직히 내가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건 못 받건 별로 상관이 없어. 난 최선을 다했고 경쟁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노력해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노력해서 실패하는 것도 좋을 거야. 얘들아, 시험 얘기는 하지 말자. 저 지붕들 너머로 옅은 초록색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에이번리에 짙은 흑 자줏빛 너도 밤나무 위에 하늘을 그려봐. 앤이 웃으며 말했다. 졸업식 때 머리 볼 거니, 제인? 루비가 현실적으로 물었다. 제인과 조시가 동시에 대답을 했고
모두 온 이야기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애는 창턱에 팔꿈치를 괴고 부드러운 뺨을 깍지 낀 두 손 위에 얹은 채 꿈꾸는 듯한 눈으로 멍하니 도시의 지붕과 뾰족탑을 지나 해가 지는 장엄하고 둥근 하늘을 바라보면서 젊음의 낙천성으로 만든 황금실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꿈을 엮고 있었다. 해마다 약속의 장미가 부르의 화관으로 엮여져 가는 다가올 세월 속에 장밋빛으로 숨어있는 그 미래의 가능성들은 모두 앤의 것이었다. 모든 시험의 최종 결과가 퀸스의 게시판에 나붙은 날 아침, 앤과 제인은 함께 길을 걸어갔다. 웃음이 가득한 제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시험은 끝났고 적어도 통과는 되리라 자신했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제인은 대단한 야망도 없는 터라 불안해하는 친구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거나 얻는 일엔 모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야망을 갖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노력과 극기, 불안, 그리고 실망을 강요한다. 애는 창백하고 말이 없었다. 이제 10분만 지나면 누가 메달을 받고 누가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10분 뒤에는 시간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았다. 제인이 말했다. 분명히 넌 그 중에 하나는 받을 거야. 제인은 교수들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난 에이버리 장학금은 못 받을 것 같아. 모두들 에밀리 클레이가 받을 거라고 해. 난 게시판 앞에까지 걸어가서 모든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곧장 여자 탈의실로 갈래. 네가 보고 와서 얘기해줘, 제인. 오랜 친구의 우정으로 간청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알려줘. 내가 불합격했으면 돌려 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그리고 절대 날 동정하지 말아줘. 약속해, 제인. 제인은 엄숙하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은 필요가 없었다. 학교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가니 홀 안에는 남자아이들이 한가득 모여 길버트 블라이드를 무등 태우고 큰 소리로 야호! 블라이드가 메달을 땄다고 외치며 다니고 있었다. 순간에는 패배와 실망감에 가슴이 아팠다. 애는 실패하고 길버트가 승리한 것이다. 어쩌지? 매슈 아저씨가 실망하시겠지? 아저씨는 앤이 1등할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다. 에이버리 장학생, 셜리 양을 위해 만세 삼창! 두 사람이 삼창 소리에 둘러싸여 여자 탈의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제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신난다. 곧 여자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앤은 웃으며 축하해주는 아이들에게 애워싸였다. 모두 앤의 어깨를 치며 힘차게 악수를 건넸다. 밀고 잡아당기고 껴안고 하는 와중에 앤은 겨우 제인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었다. 매슈 아저씨와 마릴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 집으로 소식을 보내야겠어. 졸업식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였다. 학교의 커다란 강당에서 졸업식이 있었다. 연설을 하고 장문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학위증, 상장, 그리고 메달을 수여했다. 매슈와 마릴라의 눈과 귀는 오직 강단에서 옅은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서 불그스레한 뺨에 눈을 반짝이는 키 큰 한 여학생에게 쏠려 있었다. 앤이 가장 훌륭한 장문을 읽었고 사람들은 앤을 가리키며 에이버리 장학생이라고 수군거렸다. 앤이 장문을 다 읽자 매슈는 식장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조그맣게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우리가 앤을 키우길 잘했지, 마릴라.
오늘 처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짓궂게 옛날 이야기를 또 하세요, 매슈 커스버트. 마릴라가 쏘아붙였다. 그들 뒤에 앉아있던 베리 할머니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양상 끝으로 마릴라의 등을 쿡 찔렀다. 앤 꼬마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난 자랑스러워요. 애는 그날 오후 매슈와 마릴라와 함께 에이번리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4월 이후로 집에 가질 못했기 때문에 애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다. 사과꽃이 만발한 세상은 새롭고 싱싱했다. 다이애나가 초록 지붕집에서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릴라가 미리 앤의 방 창가에 장미꽃을 꽂아두었다. 앤은 다이애나를 돌아보며 행복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이애나, 돌아와서 너무 좋아. 핑크빛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저 뾰족한 전나무들, 하얀 과수원과 옛날의 눈의 여왕을 다시 보게 돼서 기뻐. 박하 냄새가 감미롭지 않니? 그리고 저 월계꽃도 그래. 저건 모두 노래이자 희망이고 기도야. 그리고 널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 다이애나. 난 네가 스텔라 마이너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조시파이가 그랬어. 조씨는 네가 그 애한테 쏙 빠졌대. 다이애나가 원망하듯이 말했다. 애는 웃으며 시든 6월 백합 꽃다발을 다이애나에게 던졌다. 스텔라 메이너드는 딱 한 명. 바로 너를 빼고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이야, 다이애나. 난 어느 때보다 더 널 사랑해. 그리고 너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 하지만 지금은 여기 앉아서 널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난 지쳤나 봐. 끝없이 공부하고 야망을 갖는 일에 말이야. 내일 난 적어도 2시간은 저 과수원 잔디밭에 누워있을 작정이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넌 정말 잘했어, 앤.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았으니 지금 당장 선생님이 되진 않겠지? 그래, 난 9월에 레드먼드에 갈 거야. 너무나 근사하지 않니? 3개월 동안 멋진 황금 같은 방학을 보내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포부를 갖게 되겠지.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이 될 거야. 무디 스퍼전과 조시파이까지 모두 졸업했다니 정말 굉장하지 않니? 벌써 뉴 브릿지 위원회에서 제인에게 자기 학교로 오라고 했대. 길버트 블라이드도 선생님이 될 거래.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빠가 내년에 대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자기가 벌어서 가야 한대. 에미스 선생님이 떠나시게 되면 아마 여기서 가르치게 될 거야. 애는 놀라고 실망해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애는 그 사실을 몰랐고 길버트도 레드먼드에 같이 가는 줄 알고 있었다. 서로를 분발하게 하던 경쟁심이 없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진짜 학위를 받게 될 남녀공학 대학이지만 친구이자 적수인 길버트 없이는 따분하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애는 매슈의 얼굴이 좋아 보이질 않아 깜짝 놀랐다. 1년 전보다 머리도 훨씬 더 하얗게 새어 있었다. 매슈가 나가자 애는 망설이며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 괜찮으세요? 마릴라가 걱정스레 말했다. 아니, 좋지 않아. 올 봄에 아주 심한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전혀 조심을 하지 않아. 항상 오라버니가 걱정인데 요즘은 조금 좋아졌어. 일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하나 구했고 이제 좀 쉬면서 건강이 좋아지길 바래야지. 네가 집에 왔으니 좋아질 거다. 넌 항상 오라버니를 기쁘게 하니까. 애는 식탁에 기대며 두 손으로 마릴라의 얼굴을 만졌다. 아주머니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무척 피곤해 보여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왔으니 아주머니도 쉬셔야 해요. 오늘 하루만 쉬면서 옛날에 놀던 곳에 가보고 옛날 꿈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엔 제가 일할 테니 좀 쉬세요.
마릴라는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일 때문이 아니라 머리 때문이야. 요즘은 눈 뒤쪽이 너무 자주 아파. 스펜서 선생님은 공연히 안경을 갖고 법석을 부렸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6월 말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오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만나보라고 하는구나. 꼭 그래야겠어. 이젠 편히 책을 보거나 바느질도 할 수가 없네. 그래, 앤. 퀸스에선 정말 잘했다. 1년에 1급 교사 자격을 받고 에이버리 장학금까지 받다니. 그런데 글쎄 린드 부인은 교만이 파멸의 씨앗이라고 하면서 여자애들은 절대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구나. 레이첼은 그게 여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레이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애비 은행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니, 앤? 좀 위태롭다고 들었어요. 왜요? 레이첼도 그러더구나. 지난주에 여기 왔는데 그 은행 소문이 안 좋다고 했어. 매슈 아저씨가 무척 걱정을 해. 우린 돈을 모두 그 은행에 저금했거든. 한 푼도 남김없이 말이다. 난 처음에 세이빙스 은행에 넣자고 했는데 오라버니는 애비 씨가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다며 항상 그 은행에 저금을 했어. 오라버니는 어느 은행이든 그 사람이 맡으면 걱정 없다는 거야. 제 생각에 그분은 몇 년 동안 명목상의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나이가 많아서 실제로는 조카가 은행을 맡고 있대요. 글쎄, 레이첼한테 그 얘기를 듣고 오라버니에게 당장 돈을 찾자고 했더니 오라버니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근데 어제 러셀 씨가 오라버니에게 은행은 아무 일이 없다고 했다는구나. 애는 바깥 세상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애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늘도 없고 꽃이 만발한 화창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하루였다. 애는 과수원에서 한동안 풍요로운 시간을 보낸 뒤에 드루아스 샘과 버드나무 연못과 제비꽃 골짜기에 갔고 목사관에 들러 앨런 부인과 실컷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오후 늦게 매슈와 함께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박목장으로 소를 몰고 돌아왔다. 숲은 황혼빛이 비쳐들어 무척 아름다웠고 그 따뜻하고 휘황찬란한 황혼빛은 서쪽의 언덕을 이룬 골짜기들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매슈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고 키가 크고 꼿꼿한 애는 자신의 경쾌한 발걸음을 매슈의 발걸음에 맞추었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매슈 아저씨. 왜 좀 편히 지내지 않으세요? 앤이 나무라듯이 말했다. 매슈는 대문을 열고 소를 들여보내며 말했다. 글쎄, 그게 안 되는걸. 내가 자꾸 늙는다는 얘길 거야.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 그래, 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지. 앤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제가 아저씨가 원하셨던 남자아이였다면 지금쯤 아저씨를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였다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매슈는 앤의 손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글쎄, 난 네가 남자아이들 10명보다 더 좋다, 앤. 남자아이 10명보다 네가 더 낫다는 걸 명심해. 그래, 에이버리 장학금을 탄 아이도 남자아이가 아니었을걸. 그렇지? 여자아이였어. 바로 우리 아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 말이야. 매슈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앤을 보고 수줍게 웃었다. 그날 밤에는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지난 일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매슈의 그 웃음을 생각했다.
밖에는 달빛 속에서 안개처럼 하얀 눈의 여왕이 서 있고 개구리들이 비탈 과수원집 뒤에 늪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애는 언제나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 평화로운 아름다움과 유쾌한 고요함이 충만했던 은빛의 그날 밤을. 그것은 앤의 인생에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고 일단 그 차갑고 신성한 슬픔의 손길이 스쳐간 이후부터 앤의 인생은 다시 그전과 같을 수 없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오라버니, 편찮으세요? 마릴라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애는 하얀 수선화를 하나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애는 그 후로 오랫동안 하얀 수선화를 보거나 향기를 맡을 수 없었다. 마릴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는 매슈가 손에 접힌 신문을 들고 잿빛이 된 얼굴을 찡그리며 부엌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애는 꽃을 내던지고 마릴라와 동시에 부엌을 지나 매슈에게 뛰어갔다. 그러나 둘 다 너무 늦었다. 두 사람이 미쳐 오기도 전에 매슈는 문간에 쓰러졌다. 기절했어, 앤. 뛰어가서 마틴을 불러라. 빨리 빨리. 헛간에 있어. 마릴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체국에서 방금 집으로 돌아온 일꾼 마틴은 바로 의사를 부르러 갔고 가는 길에 비탈 과수원 집에 들러 베리 씨 부부를 보냈다. 베리 씨 집에 와 있던 린드 부인도 함께 왔다. 앤과 마릴라는 매슈를 깨어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그들을 옆으로 제치고 맥박을 짚어보곤 매슈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린드 부인은 눈물이 고인 눈길로 두 사람의 불안한 얼굴을 슬프게 쳐다보았다. 마릴라, 내 생각엔 아무 소용이 없겠어요. 린드 아주머니, 설마 아저씨가. 애는 그 끔찍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애의 얼굴엔 핏기가 싹 가셨다. 그래 얘야, 그런 것 같구나. 얼굴을 보려무나 나만큼 저런 모습을 많이 봤으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애는 고요한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위대한 임종을 바라보았다. 의사가 와서 죽음은 순간적이었으며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갑작스런 충격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충격의 비밀은 매슈가 들고 있던 그날 아침 우체국에서 찾아온 신문이었다. 신문엔 이비은행의 부도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소식은 에이번리 마을에 빠르게 퍼져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초록 지붕집으로 몰려들었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심부름꾼들이 오갔다. 수줍고 말이 없던 매슈 커스버튼 이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죽음의 흰 후광이 내려와 그를 감싸더니 왕관을 씌워 데리고 갔다. 초록 지붕집에 살며시 고요한 밤이 내려앉자 낡은 집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응접실에는 매슈 커스버트가 마치 잠이 들어 즐거운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다정한 웃음을 띤 채 긴 회색 머리카락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서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그 주위를 꽃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매슈는 어머니가 신혼 시절 농가 정원에 심어놓은 이 향기로운 옛날 꽃들을 늘 남몰래 말없이 사랑했다. 애는 그 꽃들을 모아 매슈에게 가져다 주었다. 슬프지만 눈물이 메말라 버린 앤의 눈이 하얀 얼굴 위에서 이글거렸다. 그것은 앤이 매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베리 씨 부부와 린드 부인이 같이 밤을 새우려고 남아있었다. 다이애난 자기 방 창가에 서 있는 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있잖아, 앤. 오늘 밤 내가 같이 자줄까?
고마워, 다이애나. 애는 친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오해하지 않겠지? 난 무섭지 않아. 그 일이 있은 후 난 잠시도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래. 난 도무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땐 아저씨가 오래전부터 돌아가셔서 이제까지 이 끔찍하고도 무딘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다이애난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평소의 자제력과 일생 동안의 기지를 깨트리고 폭풍처럼 격렬하게 쏟아내는 마릴라의 슬픔이 앤의 눈물 없는 슬픔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다이애난 친절하게 가주었고 앤은 혼자서 슬픔의 첫날 밤을 지새웠다. 앤은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준 매슈 아저씨의 죽음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어제 저녁까지도 황혼 속을 함께 걸었는데 이제는 아래층의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오싹할 정도로 평화로운 웃음을 띠고 누워있는 매슈 아저씨의 죽음의 말이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의 창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언덕 위의 별들을 쳐다볼 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불행한 일에 대한 이 소름 끼치는 둔중한 고통은 그날의 고통과 놀라움에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자다가 깨어보니 사방이 고요하고 어두웠다. 그리고 그날의 일들이 슬픔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애는 어제 저녁 대문 앞에서 헤어지며 웃던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매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애는 매슈가 바로 우리 아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라고 하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눈물이 나왔고 애는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다. 마릴라가 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래주러 들어왔다. 이런 그렇게 울지 마라 앤. 그런다고 오라버니가 살아오겠니? 그렇게 울면 안 된다. 나도 낮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울지 않을 수 없었어. 내겐 언제나 훌륭하고 다정한 오라비였거든. 하느님이 아시겠지. 앤이 흐느끼며 말했다. 마음껏 울게 내버려 두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우는 게 가슴이 아픈 것보단 나아요. 잠깐만 여기 계셔서 절 안아주세요. 그렇게요. 다이애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이애나는 착하고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이건 다이애나의 슬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 마음을 충분히 알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슬픔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 아주머니, 이제 아저씨 없이 어떻게 살죠?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니, 앤. 네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구나. 네가 오지 않았더라면, 앤, 너에게 엄하고 딱딱하게 대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매슈 오라비만큼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말이 나올 때 얘기를 하고 싶구나. 난 늘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말하기가 쉽구나. 난 널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고 네가 초록 지붕집에 온 이후로 넌 나의 기쁨이자 위안이었단다. 매슈 커스버트는 농장의 문턱을 넘어 그가 갈던 밭과 사랑하던 과수원과 그가 심은 나무들을 뒤로 한 채 떠나갔다. 그 후 이틀이 지나자 에이버니 마을은 평소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초록 지붕집의 사건은 어느덧 일상의 생활에 묻혀 비록 친한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의무를 다했다. 애는 사람들이 매슈 없이 옛날처럼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슬퍼졌다. 여전히 전나무 뒤로 해가 뜨고 정원에 연분홍빛 꽃봉오리가 피어오르자 이전의 기쁨이 밀려들고 다이애나가 찾아와 명랑하게 해주는 얘기에 즐거워 웃고 떠드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일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세상과 사랑과 우정은 조금도 변함없이 앤의 상상력을 채워주고 감동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직도 인생은 집요한 목소리로 앤을 불러댔다. 어느 날 저녁 목사관 정원에서 앨런 부인과 함께 있을 때 앤이 심각하게 말했다.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런 일들이 즐겁다는 게 죄송하기만 해요. 전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동안 내내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인생은 제게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 보여요. 오늘도 다이애나가 무슨 우스운 얘기를 하자 문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전 다시는 웃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웃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앨런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매슈 아저씨는 살아계실 때 네가 웃는 걸 좋아하셨고 네가 주위의 즐거운 일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길 원하셨어. 아저씨는 지금 그저 멀리 계실 뿐 여전히 네가 옛날처럼 지내길 원하실 거야. 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 하지만 네 기분도 이해해.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이 있는 것 같구나. 우린 사랑하던 사람과 더 이상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데 뭔가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나고 우리가 다시 인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앤이 꿈을 꾸듯 말했다. 오늘 오후에 매슈 아저씨 무덤에 장미를 심으러 갔어요. 아저씨의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오신 흰 장미 묘목을 가져갔죠. 아저씨는 늘 그 장미를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줄기에 가시가 많고 아주 작고 향기가 진해요. 아저씨 무덤 옆에 그 장미를 심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걸 아저씨 곁에 가까이 두니 아저씨가 기뻐하실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서요. 천국에도 아저씨가 좋아하던 그 장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여름 동안 아저씨가 사랑하던 그 작고 하얀 장미의 넋이 모두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 거기로 올지도 몰라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해가 지면 외로워하세요. 네가 대학에 가면 더 외로워지실 텐데 걱정이구나. 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인사를 한 후 천천히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 애는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마릴라 곁에 앉았다. 두 사람 뒤로 문이 열려있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끼워놓은 커다란 분홍색 조가비에 매끄러운 껍데기 안쪽에 나선형 무늬가 바다의 일몰을 떠오르게 했다. 애는 엷은 노란색 인동 덩쿨 장가지들을 주워 모아 머리에 꽂았다. 애는 움직일 때마다 머리 위에서 하늘의 축복처럼 달콤한 향기가 내려오는 것이 좋았다. 마릴라가 말했다. 네가 없을 때 스페서 선생님이 다녀가셨다. 내일 안과 의사가 시내에 오신다면서 꼭 눈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시더구나. 가보고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의사가 내 눈에 맞는 안경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니? 내가 없는 동안 혼자 있을 수 있겠니? 마티는 날 태워다 줘야 하고 다림질거리도 있고 빵도 구워야 하는데. 전 괜찮아요. 다이애나가 와서 같이 있을 거예요. 다림질하고 빵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손수건에 풀을 먹이거나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마릴라가 빙그레 웃음 지었다. 그때는 얼마나 실수를 잘하는 아이였니, 앤. 항상 말썽을 일으키곤 했지. 난 네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하곤 했단다. 네 머리를 염색했던 거 생각나니? 물론 생각나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애는 맵시 있게 따아올린 머리를 만지며 웃었다. 가끔 제가 머리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크게 웃진 않아요. 그때는 정말 걱정거리였거든요. 전 머리카락과 주근깨 때문에 정말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제 주근깨는 완전히 없어졌고 요즘은 사람들이 제 머리를 보고 모두 다갈색이라고 해요. 조시파이만 빼고요. 어제 조씨는 제 머리가 어느 때보다 더 빨간 것 같다고 했어요. 어쩌면 제 검정 드레스 때문에 더 빨갛게 보이는지도 모른다면서 빨간 머리에 익숙해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물었어요. 마릴 아주머니, 전 조시파이를 좋아하려고 애쓰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한때는 조씨를 좋아하려고 영웅적인 노력이라 할 만큼 애를 썼지만 앞으로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마릴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조씨도 파이씨네 아이잖니. 그러니 마음이 맞을 리 있겠니? 그런 사람들도 사회에 유용한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엉겅퀴보다 더 쓸모가 없을 것 같구나. 조씨도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니? 아니요. 내년에 퀸스로 되돌아가요. 무디 스퍼전과 찰리 슬론도요.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이 될 거고 벌써 학교도 정해졌어요. 제인은 뉴 브리지에 있는 학교고 루비는 서부의 어느 학교래요. 길버트 블라이드도 선생님이 되겠구나. 그렇지? 네. 애는 짧게 대꾸했다. 그 앤 정말 잘생겼더구나.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서 봤는데 키도 훤칠하고 남자답더라. 그만할 때 자기 아버지를 꼭 닮았어. 존 블라이드는 좋은 사람이었지. 우린 아주 친한 친구였단다. 존과 나 말이야. 사람들은 존을 내 남자친구라고 했지. 마릴라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애는 귀가 솔깃해서 마릴라를 쳐다봤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왜 그분과? 우린 싸웠어. 존이 용서를 구했지만 내가 거절했지. 용서하고 싶었지만 심술이 나고 화가 나서 우선 혼을 내주고 싶었던 거야. 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블라이든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든. 하지만 난 늘 서운했단다.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 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했어. 그러니까 아주머니 인생에도 낭만적인 사건이 조금은 있었군요. 앤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넌 그 일을 그렇게 부르겠지. 날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 그렇지? 하지만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다. 사람들은 나와 존의 일을 모두 잊어버렸어. 나도 잊고 있었고. 헌데 지난 일요일에 길버트를 보니 문득 모든 게 생각나더구나. 다음날 마릴라는 시내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앤이 다이애나와 함께 비탈 과수원 집에 갔다가 돌아오니 마릴라가 부엌 식탁 옆에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앉아 있었다. 무엇인가 낙담한 듯한 모습에 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릴라가 그렇게 맥이 빠져 앉아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많이 피곤하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는 앤을 올려다보며 지친 듯이 말했다. 그래, 아니, 나도 모르겠다. 피곤한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앤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안과 의사를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 만났어. 눈 검사를 했지.
의사 선생님은 절대 책도 읽지 말고 바느질도 하지 말고 눈을 피곤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구나. 그리고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기가 처방해준 안경을 쓰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두통도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눈이 완전히 멀게 분명하단다. 장님이 된다니. 앤, 어떡하니? 애는 놀라움에 짧은 절규를 내지른 다음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에 애는 목맨 소리로 늠름하게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희망을 주셨잖아요. 조심만 하면 절대 시력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경을 써서 두통이 낫는다면 정말 다행이잖아요. 마릴라는 씁쓸하게 대꾸했다. 난 그렇게 큰 희망처럼 생각되지는 않는구나. 책도 읽을 수 없고 바느질도 못하고 일도 전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그건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죽은 거나 다름없지. 그리고 울지 말라는 것도 그래. 외로울 때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차 한 잔만 갖다 주면 고맙겠구나. 난 꼼짝도 못하겠어. 어쨌든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며 불쌍해하고 수군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 마릴라가 저녁을 먹고 나자 애는 침실에 가서 좀 자라고 권했다. 그리고 자기도 동쪽 방으로 올라가 어둠 속에서 홀로 창가에 앉아 무거운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너무나 슬프게 변해버렸다. 그때에는 희망과 기쁨에 꽉 차 있었고 미래는 장밋빛 약속으로 가득해 보였다. 그 후로 몇 년이나 지난 것 같았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앤의 입가엔 웃음이 번지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다. 앤은 자신의 의무를 용감하게 직시했고 그 의무감이 힘이 되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의무와 맞대면할 때 그렇듯이. 며칠 뒤 어느 날 오후에 마릴라는 뜰에서 손님과 얘기를 나누곤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앤이 내다보니 그 사람은 카모디에서 온 존 세들러 씨였다. 앤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기에 마릴라 아주머니 얼굴이 저럴까 궁금해했다. 세들러 씨가 왜 오셨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는 창가에서 앤을 쳐다보았다. 안과 의사의 강력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마릴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가 초록 지붕집을 팔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고 싶어 하는구나. 판다고요? 초록 지붕집을 판다고요? 애는 자기가 제대로 들었는지 귀를 의심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초록 지붕집을 팔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앤, 달리 방법이 없구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내 눈이 괜찮다면 일하는 사람을 구해 어떻게든 이곳을 꾸려가겠다만 이대로는 안 돼. 있는 시력까지 모두 잃고 말 거야. 그리고 어쨌든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 나도 내가 이 집을 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자꾸 나쁜 일만 일어나니 아무도 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그 은행에 있었고 게다가 지난 가을에 매슈가 쓴 어음도 좀 있더구나. 린드 부인은 농장을 팔고 어디에 하숙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구나. 아마 자기 집에 있으란 얘기겠지. 집은 팔아도 얼마 안 될 거야. 작고 낡은 집이니까. 그래도 내가 먹고 살 만큼은 되겠지.
네가 장학금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앤. 방학 때 돌아올 집이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넌 잘 견디리라 믿어. 마릴라는 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절대 초록 지붕집을 파시면 안 돼요.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앤.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너도 잘 알지 않니? 나 혼자 지낼 수는 없어. 난 힘들고 외로워서 미치고 말 거야. 시력도 다 잃게 될 거고. 난 알아. 여기 혼자 계시지 않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같이 있을 거예요. 전 레드먼드에 가지 않을 거예요. 레드먼드에 가지 않겠다고? 마릴라는 초췌한 얼굴에서 손을 떼며 앤을 쳐다보았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말씀드린 대로예요. 전 장학금을 받지 않겠어요. 아주머니가 시내에 갔다 오신 날 밤에 그렇게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절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온전치도 않은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전 생각을 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베리 아저씨가 내년에 우리 농장을 빌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선생님이 되겠어요. 이곳 학교에 지원서를 냈지만 기대하진 않아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길버트 블라이드에게 자리를 주기로 약속한 걸 아니까요. 하지만 카모디 학교엔 갈 수 있어요. 어젯밤에 가게에서 블레어 씨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에이버니 학교에 가는 것보다 좋거나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카모디까지 마차를 타고 출근해야겠어요. 따뜻할 때만이라도 말이에요. 겨울에도 금요일마다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새는 팔지 마세요. 이미 전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게요.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우린 여기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아주머니와 제가요. 마릴라는 꿈꾸듯 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앤, 네가 여기에 있는다면 난 정말 좋을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아. 그건 절대로 안 돼. 말도 안 돼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초록 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어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린 정든 옛집을 지켜야만 해요. 전 결심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레드먼드에 가지 않고 여기서 지내면서 애들을 가르칠 거예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애는 명랑하게 웃었다. 하지만 너의 포부는, 그리고 전 지금 어느 때보다도 포부에 차 있어요. 제 포부를 바꾼 것 뿐이에요. 전 좋은 선생님이 되고 또 아주머니가 시력을 잃지 않게 할 거예요. 게다가 이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 과정을 조금씩 공부할 거예요. 전 계획이 너무 많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일주일 동안이나 생각했거든요. 전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 거고 그 대가로 가장 훌륭한 것을 받을 거예요. 퀸스를 졸업할 때 저의 미래는 제 앞에 곱게 뻗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많은 이정표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이젠 그 길에 모퉁이가 생겼어요. 그 모퉁이 길에 무엇이 있는진 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을 거예요. 모퉁이 길은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 모퉁이를 돌아서면 어떨지 궁금해요. 어떤 초록빛 영예와 각양각색의 빛과 그늘이 있을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있을지,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을지, 어떤 모퉁이와 언덕과 계곡이 펼쳐져 있을지 말이에요. 마릴라가 장학금 생각을 하며 말했다. 난 네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구나. 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절 말리시진 못해요. 전 16살이 넘었고 린드 아주머니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노새처럼 고집이 센 아이거든요. 제발 마릴 아주머니 절 가엾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동정받는 게 싫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전 정든 초록 지붕집에서 지낸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아주머니와 저만큼 이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해요. 마릴라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네가 내게 새 생명을 준 것만 같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대학에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그러니 난 아무 말도 않겠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하마, 앤. 앤셜리가 대학을 포기하고 집에 머무르며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이 에이버니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마릴라의 눈이 잘못된 줄 모르는 선량한 이웃들 대부분은 마릴라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앨런 부인은 그렇지 않았다. 앨런 부인이 잘 생각했다고 말하자 애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렸다. 마음씨 좋은 린드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앤과 마릴라가 따뜻하고 향기로운 여름 황혼역에 현관 앞에 앉아 있는데 린드 부인이 찾아왔다. 앤과 마릴라는 어스름이 내려앉은 정원에 하얀 나방들이 날아다니고 이슬을 머금은 대기 속에 박하향기가 가득할 무렵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린드 부인은 피로와 안도가 뒤섞인 한숨을 길게 내쉬며 뒤편으로 높다란 분홍색과 노란색 접시꽃이 줄지어 피어있는 문가에 돌의자에 육중한 몸을 내려놓았다. 아이고 편해라. 90kg이나 되는 몸으로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90kg이나 되는 몸을 두 발에 얹고 다니기가 쉽지 않군요. 뚱뚱하지 않아서 정말 좋겠어요, 마릴라.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래, 앤, 대학에 가는 걸 포기했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뻤다. 지금도 여자로선 충분히 교육을 받았어. 난 여자애들이 남자들과 함께 대학에 들어가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온갖 쓸데없는 걸로 머리를 꽉 채우는 건 반대야. 앤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도 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할 거예요. 린드 아주머니. 여기 초록 지붕집에서 학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대학에서 배우려던 걸 모두 공부하겠어요. 린드 부인은 몹시 놀란 듯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앤셜리,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니? 천만에요. 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긴 겨울밤엔 시간이 많을 테고 전 수혜 같은 낸 소질이 없거든요. 전 카모디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아시죠? 글쎄다. 난 네가 이곳 에이번리에서 가르칠 것 같구나. 운영위원회에서 내게 이 학교를 맡기기로 했단다. 애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린드 아주머니, 왜요? 길버트 블라이드가 가르치기로 했잖아요. 그랬지. 근데 네가 지원서를 냈다는 소리를 듣고 길버트가 바로 위원들을 찾아갔어. 어젯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거든. 길버트는 자기 지원서를 철회하겠다면서 너에게 자리를 주라고 했단다. 자기는 화이트 샌즈에서 가르치겠다고 했대. 물론 순전히 널 위해서 에이번리 학교를 포기한 거지. 네가 얼마나 마릴라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까. 길버트는 정말 친절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야. 정말이야. 누구나 알다시피 길버트는 스스로 벌어서 대학에 가야 하는데 화이트 샌즈에 있으면 하숙비가 들지 않니? 그야말로 진정한 자기 희생이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널 채용하기로 결정했대. 토머스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 말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앤이 중얼거렸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길버트를 그렇게 희생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말이에요. 이젠 길버트를 말릴 수도 없어. 길버트는 이미 화이트 샌즈 학교 운영위원회와 계약을 했어. 그러니 지금 네가 거절한다고 해도
길버트에겐 아무 도움이 안 되잖니. 당연히 네가 에이버니 학교에 나가야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신의 아이들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중 조씨가 마지막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지. 지난 20년 동안 파이신의 아이들이 에이버니 학교에 다녔지 않니? 그 애들은 선생님 애 먹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 세상에, 베리신의 집에서 깜빡거리는 게 도대체 뭐냐? 다이애나가 저더러 와보라는 표시예요.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왜 그러는지 잠깐만 가보고 올게요. 앤이 웃으며 말했다. 앤은 클로버 비탈길을 사슴처럼 뛰어내려가 땅거미가 깔린 전나무 그늘 속 유령의 숲으로 사라졌다. 린드 부인은 너그러운 눈빛으로 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직도 어린애 같은 구석이 많아요. 순간 마릴라는 예의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숙녀다운 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마릴라의 특유의 딱딱하고 분명한 성질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린드 부인은 토머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렇다니까요. 다음 날 저녁에는 매슈의 무덤에 신선한 꽃을 갈아주고 장미나무에 물을 주려고 에이번리 공동묘지로 갔다. 나지막이 정다운 얘기를 나누는 듯 바스락거리는 포플러 잎사귀들 부딪히는 소리와 무덤 사이에서 자라는 잡초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애는 그 조그마한 곳에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좋아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꾸물거리며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을 떠나 반짝이는 호수까지 경사진 긴 언덕을 내려오는데 이미 해는 저물고 태곶적 평화의 유령과도 같은 꿈같은 저녁 노을 속에 에이번리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람이 클로버로 뒤덮인 언덕을 쓸고 지나가자 신선한 향기가 주위에 감돌았다. 농가의 나무들 사이론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반짝거렸다. 그 너머로는 끊임없이 찰랑거리는 파도와 더불어 안개 자욱한 자줏빛 바다가 놓여 있었다. 서쪽 하늘은 부드럽게 어우러진 빛깔들로 장관을 이루었고 연못은 그 빛을 반사해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비추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이 앤의 마음을 한껏 감동시켰다. 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사랑하는 정든 만물들아, 너희들은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난 너희들 속에서 살아있다는 게 기뻐. 앤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언덕을 반쯤 내려오는데 키가 큰 청년이 휘파람을 불며 블라이드 신의 대문에서 나왔다. 그 청년은 길버트였고 앤을 본 순간 휘파람을 그쳤다. 길버트는 공손하게 모자를 벗었지만 앤이 불러세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을 것이다. 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길버트, 날 위해 에이번리 학교를 포기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고마워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길버트는 진지하게 앤이 내민 손을 잡았다. 특별히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야, 앤.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어. 이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옛날의 내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앤은 웃으면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날 연못가에서 이미 널 용서했어. 나도 그런 줄 몰랐지만 난 얼마나 고집스런 멍청이였는지 솔직히 털어놓으면 그 후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길버트는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우린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처음부터 우린 좋은 친구가 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앤. 넌 너무 오랫동안 운명을 거역한 거지. 우린 서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야. 넌 공부를 계속할 거지? 안 그래? 나도 그래. 가자. 집까지 바래다 줄게.
말을 낳는 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궁금한 듯이 쳐다보았다. 같이 걸어온 애가 누구였니, 앤? 길버트 블라이드예요. 베리신의 언덕에서 만났어요. 앤은 얼굴이 발그레해져 곤혹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말을 낳는 태연이 웃으면서 말했다. 문 앞에서 30분씩이나 얘기를 할 만큼 길버트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지 않니? 맞아요. 우린 서로 좋은 적수였죠. 그런데 앞으로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게 훨씬 더 좋겠다고 결정했어요. 우리가 정말 30분이나 거기에 있었어요? 몇 분밖에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린 5년 동안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말을 아주머니. 그날 밤에는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벚나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살랑거리는 바람에 실려 바카 향기가 은은히 풍겨왔다. 골짜기에 우거진 뾰족한 전나무 위로 별들이 반짝였고 이전처럼 그 사이로 다이애나의 불빛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다. 퀸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밤 그 창가에 앉아있던 이후로 앤의 시야는 좁아졌다. 하지만 앤은 자기 발 앞에 놓인 길이 좁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 잔잔한 행복의 꽃이 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성실한 노력과 값진 포부와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는 기쁨은 앤의 것이 될 테고 그 어떤 것도 앤의 천부적인 상상력과 꿈속의 이상세계를 앗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길에는 언제나 모퉁이가 있다. 하느님은 천국에 계시고 세상은 공평하도다. 앤은 나지막이 속삭였다.